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이슈,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에도 AI 관련 도구들과 번역기, 챗봇 등 기술을 사용한 교육이 연구되고 또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주제로 디지털 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술에 발전된 시대에 발맞춤을 하고자 도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기술을 저희가 100% 활용하고 있는가, 100%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교육의 격차를 이야기하면 공평성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막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힘을 길러야 된다는 주장에는 교육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된다는 비판을 통해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니 또 이것 또한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언어 정도는 이제는 배우기 너무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교육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 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고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름 특집 2화 시작합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이 송출될 무렵에는 개강이겠죠? 개강 직후거나 그럴 텐데, 글쎄요. 미국에서의 이 가을 학기는 약간 한국과는 다르게 되게 엄청 긴 방학을 보내고 가는 거고, 또, 이 신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3월에 해당하는 거라서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학부생이거나 여기에 처음 대학교 생활 하러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 도시 내부의 그런 이렇게 한정된 그런 생기 넘치는 기간? 네, 느낌을 저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좀 즐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이 마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 옛날에는 막 뭐라도 하면은 막 바로바로 이거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기회 되면 합시다. 기회 되면 합시다.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신입생이나 이런 때 맞아요. 막 만들어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쵸. 뭐 심지어 대학원생일지라도 근데 확실히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굳이 막 그렇게 뭐 연초 뭐 아니면 연말 연시를 막 이렇게 시끄럽게 보내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연말은 아닌데 네. 확실히 이 미국 교육 그 상황에서는 이제 8월 말이 되게 이제 신학기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 가족들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초기 정착을 이제 좀 도와주다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느낌을 이제 저도 덩달아서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지역에 와가지고. 네. 그 이번에 그래도 덩건쌤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고충이나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뭐 아직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깊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여름에 가르쳤던 과목이랑 동일한 과목을 이제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길이 학기가 늘어나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미국인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이 없는 느낌이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 전공에는 좀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좀 잘 인식하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혹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교수 활동이 뭘지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부담 내지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저들을 잘 모른다라는 게 단순하게 처음 만났다라는 수준 이외의 층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인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또 언어적으로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액센트를 저들이 잘 알아들을까
내가 진행하는 수업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저들이 얼마만큼 뭐 만족할까 뭐 이런 고민을 뭐 매번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럼 학부생 강의인가요? 맞아요. 네, 학부생이고 사범대생이고 뭐 여기서 말하는 사범대생이 한국에서의 사범대생의 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가 되는 학생들이고 네. 여기는 이제 수업들을 뭐 초등교육이든 뭐 중등교육이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칼같이 나눠서 수업들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 관련 과목을 뭐 반드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예비 교사들만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과에도 열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학제가 다르다 보니까 나오는 특성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학기의 학생들은 주로 이제 초등교육과 전공 학생들이라 가지고 이 학생들이 굳이 이 글로벌 잉글리시에 관련된 과목을 듣는 이유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잘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알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ESL에 좀 더 가까운 과목이겠네요. ESL 학생들 어떻게 그렇진 가르칠 않은 것인가? 게이 학생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서 ESL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이해할 수 되면은 있을까? 네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지 이제 도움을 주는 과목인 건 맞는데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ESL로 가르치는 건 아닌 게 이 도시나 이 학생들이 주로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채용이 돼서 일할 학교에서는 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소위 말하는 ESL 학생들을 본인들이 직접 가르칠 그런 그 기회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ESL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치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교실에서 자기 제자로 만났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늘 당연시 쓰고 있는 모국어인 영어가 가지는 어떤 의미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과목이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진짜 이 미 중부의 어떤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좀 더 국제화되는 정도가 좀 더 약하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인의 학생들의 비중이 진짜 높고 뭐 이주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10% 내외이기는 한데 상당히 적어요. 적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만날 일들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교과목이라기보다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자신들이 이제 제자로 만났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좀 특이하면서 참 신기하네요. 그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르쳐야만 아니? 근데 중부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됐을 때 중국에서 이주해 오거나 아니면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부모님이 이주해 와가지고 해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상황에 국어 교사들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국어 교사들이 얼마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내지는 이론적으로 정비가 돼 있겠어요. 한국어만 평생 가르치고 한국어 화자들만 만나던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는 이 학생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혹은 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의 어떤 모국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이 이제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국제화되고 어쨌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과목일 것 같네요. 그걸 이해시키는 거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에마쌤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방학 때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가 특이하게 수강생분들이 다들 석사 첫 학기이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던 과목인데 수강생들을 생각하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참 많이 어렵게 이전에 가르쳤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좀 PPT를 많이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용어들을 잘 이해 못하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내부자가 많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 시기였어요. 가을 학기 과목인가요? 그것도? 여름 계절 학기? 여름 계절 학기. 네네. 네.
대학원 과목들이 좀 어떨 때 보면은 학부 수업의 연장인 느낌이 드는 그런 성격의 과목들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완전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연구에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2차, 3차 때 들어도 어려운 것 같고, 네. 뭐 교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신들이 능숙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막 대학원 과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가르치냐에 따라서 되게 이 교수자들도 되게 좀 능동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거저거 다 싫으면 그냥 학부 수업 그냥 복붙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또 싫은 경우들도 많으니까 불편하고, 요즘은 그냥 강의만 해서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수요를 진짜 잘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PPT를 전면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목이 연구 방법론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차, 3차 이런 분들이셨다면 그래도 과목 안에서 논문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이러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아예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던 뭐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뭐 이런 말부터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시기여서 길을 많이 고쳤습니다. 쉽지 않죠. 첫 학기의 연구 방법론은 항상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이게 듣기도 어렵고 가르치지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네, 어느 수준까지 요구를 해야 될까, 이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날을 생각하면 좀 더 진도로 나가는 게 맞는데, 또 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맞죠. 타협을 해야 될까? 네, 그런 고민들 했습니다. 쉽지 않으셨군요. 두 분 다 아주 그냥 어려운 과목들을 맡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그 저번 화에서 이제 못했던 안락을 먼저 한번 보고 나머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커쌤 한번 안락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응용언어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학술지의 이제 상반기 논문은 되게 양쪽으로 봤을 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논문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요번에도 이제 1호에는 4편, 2호에는 5편이 실렸고, 뭐 작년 상반기나 아니면 이제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게 분포도 고른 편인데, 연구 주제는 조금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현대영어교육학회나 아니면 한국영어교육학회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아무래도 응용언어학이다 보니까 반드시 영어 과목이나 영어를 학습하는 컨텍스트가 아닌 논문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혹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두 학술지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좀 인지언어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고, 예를 들면 뭐 구문 습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화 능숙도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연구들이 이제 다수이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도 이제 아이 트래킹에 관련된 연구가 2편 있는 거는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인지적인 그런 언어 학습, 조금 더 전통적인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우세였던 그런 연구들이 이제 다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응용언어학회지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학술지들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AI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뭐 교육 과정에 관련된 논문들은 요번에 상반기에는 없었다. 뭐 아무래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논문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교육 과정, 영어 교과 교육 과정에 관련된 학술지도 따로 있고, 영어 평가에 관련된 학술지도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멀티모달 텍스트 처리에 관련된 연구, 역시 이것도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제2언어로 배우는 대학생,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이제 대학생 내지는 성인 혹은 예비 영어 교사, 역시 이것도 성인이겠죠, 대부분이고요. 유아랑 성인의 어떤 차이 비교를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구문 이제 획득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아가 보이는 수동태나 능동태 구문 획득과 이제 성인이 보이는 능동태 수동태 구문 획득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인지
프로세스 인지 과정을 이제 보기 위해서 드러난 거니까 대부분 이제 성인 성인 외국어 학습자, 언어 학습자들의 이제 주로 연구 대상이 되었고 또 주로 이제 뭐 문법이라든지 뭐 구문, 어휘에 해당하는 리셉티브 스킬 위주의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되게 예외적인 연구가 마지막에 있는 거는 번역에 관련된 네. 문학 번역에 관련된 연구가 한 편 포함이 돼서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제 나일에서의 죽음 뭐 이거 약간 스릴러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데스 오브 나일. 맞아요. 한국판으로 나온 번역본들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묘사를 하는가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한 게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연구 도구 사용 이런 면에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이나 언어 학습 논문에서 따르는 패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번역이라는 그런 언어 학습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를 다뤘기 때문에 쉽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되게 제 얼핏 기억으로는 코로나 시기, 2022, 2021 때도 우리가 이런 리뷰 팟캐스팅을 좀 할 때 안락은 좀 이런 AI 챗봇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혹은 또 버추얼 그런 클래스룸에 관련된 연구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성향이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고를 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에디터 보드 그러니까 그 편집 이사회가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유행에 이렇게 편승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한결같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좀 되게 단순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막 뭐 크리티컬 스터디즈라든지 아니면 멀티링구얼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락에 좀 실리던 편이었는데 그런 거는 요즘 안 실리는 반면에 그래도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되게 전통적인 SLA에 관련된 논문들이 이번에 좀 많이 실렸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또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 영어 매개 강의에 대한 어떤 그 교과목 인식, 그러니까 교수자들의 인식, 네. 경험, 교수 경험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로 포함된 거는 이거는 좀 그런 거죠. 이제 되게 정량적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인지 언어학에서 볼 때 어떤 트리트먼트 중심의 어떤 그런 디자인 중심의 어떤 그런 연구들에 비해서 좀 더 정성적인 연구니까 좀 특이한 편, 특별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좀 평이하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막 특별하게 막 이상한 주제나 막 뭐 혁신적인 주제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SLA에 관련된 거 플러스 이제 응용 언어학의 어떤 전통적인 주제들이 이번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편수가 늘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편수가 많지 않게 이렇게 출판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봤을 때는 좀 학습자들이 어떻게 어떤 구문이나 어떤 어휘나 혹은 어떤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주요 출간 주제였고 그리고 그거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정의적인 요인들 뭐 만족도라든지 성취도에 관련된 정의적인 요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성취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뭐 불안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루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또 두세 편 정도 여기 실려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진 되게 인지적인 그런 것들이 다수였어요. 구문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아무래도 응용 언어학이다 보니까 영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본다든지 아니면 중국어가 모국어거나 아니면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중국어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크로스 링귀스틱한 그런 시야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반기 저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들 내지는
주요 연구 방법론들을 따르는 편이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들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설문지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지 언어학에서는 트루스 폴스 고르는 문제든 아니면 그래마티컬 저지먼트 테스트든 아니면 심지어 아이 트래킹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트래킹이 그렇게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은 아니고 그냥 도구를 다르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어 있어서 연구 방법론도 전통적인 것들을 주로 따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 상반기는 되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오히려 되게 안락이지만 되게 단조로운,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단조로워서 가치가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저널들의 어떤 그런 가장 평균적인 그런 주제들도 출간이 된 느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전공이 영어 교육이 아닌데 언어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가 연구 성과를 좀 내고 싶은 분들은 본인 전공 언어 관련 학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락이라는 학회를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자기가 한국어 교육학과다 혹은 아니면은 중국어 교육학과다 이런데 전공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언어 학습에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연구 지평을 확장한다 그러면 이 알락이라는 곳에 좀 투고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 전공 언어에 따라서 그런 학회가 너무 많이 나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나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다면 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브리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지로서 기능을 원래 하고 있었지만 한국 응용 언어 학회제가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이제 습득하는 상황들이 꾸준히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서 보고 좀 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사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만나기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이제 한국어가 어떻게 외국어 학습으로서 이제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주요 토픽으로 보고 싶으면 안락에 있는 연구들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늘 이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습득이 될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토픽들도 다뤄졌었고 안락 안에서 그래서 담론 분석 안에서도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은 참고 논문인 것 같아요. 이 저널 자체가, 이 알락이라는 저널 자체가.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외국어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랑 다른 한국어. 특히 이제 중국어랑 한국어. 그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에런이 아제르바이잔 맞아요. 아제르바이잔 있는 사람 학생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 보니까 좀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또 좀 많아졌다. 이 비중 자체가 원래 간간히 이제 한 두세 편씩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언어적인 표현에 더 많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습득에서를 하는데 이제 언어를 한국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어 이 두 가지로 지금 더 있어가지고 좀 이번에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원래 안락에서 유명했던 그러니까 잘 나왔던 코퍼스가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요번 상반기에는 코퍼스 연구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코퍼스도 종종 있어요. 오히려 다른 논문들에서 코퍼스가 좀 있었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 이제 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의 언어 학습에 관련된 연구들이 어쨌든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원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도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의 되게 다양한 그런 종류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이 이제 약하게 슬라이틀리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어거스트 크리스티의 소설을 분석한 거는 약간 응용 언어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영미 문학 내지는 번역학 논문에 좀 실릴 법한 내용이긴 했었어요. 네.
사실 그 아거스 크리스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인공인 뽀아루도 벨기에 사람인데 프랑스어가 모국어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도 이집트 계열 사람들도 있고 미국 영어도 있고 영국 영어도 있고 막 이렇게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그 컨셉이긴 한데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걸 응용 언어학에서 받아줬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코퍼스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아 성인의 이제 차이 그 인식 차이 이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 체킹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뭐 그런 비교점들을 되게 잘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아무래도 IRB,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 윤리 때문에 이제 아동 언어 학습에 관련된 연구를 좀 보기가 국내에서 좀 어려운, 국내외에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볼 수 있으면 보는 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성인만 가르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이제 뭐 반드시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언어 학습을 되게 이렇게 면밀하게 구체적인 도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실험실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보는 연구들을 직접 실행해 보기도 어려운 판국일 뿐더러 이미 돼 있는 연구를 보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고전적인 오래된 연구들을 좀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내 연구들이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좀 살펴볼 법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직접 그 연구 방문을 쓸 건 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아마 거의 못 쓸 거 가능성이 크지만 근데 이제 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아나 아니면 아동 논문을 봐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인터랭귀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인터랭귀지의 그 단계를 보면은 사실은 이 인터랭귀지가 뭐 유아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뭐 교육과정 상향으로 뭐 3, 4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인터랭귀지 그 추이 혹은 그 변화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내 학생들이 이 인터랭귀지의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수법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습득의 양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습득의 양이 아니라 인풋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인풋의 질 자체를 굉장히 많이 그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상으로는 그게 이제 3, 4학년이 다 나눠져 있다고 보지만, 사실 3, 4학년, 뭐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 인터랭귀지의 단계 자체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되면 꼭 되고, 그리고 다양해지잖아요. 이 단계가. 그 단계를 선생님들이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 교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봐주시는 게 교사로서도 좋고 연구자로서는 당연히 흥미로운 주제이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하게 그 유아와 성인의 이 차이가 어땠는지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해서 넘어갈까요 저희?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학술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2024년 상반기에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은 2024년 하반기에 어떤 연구들이 나올지 희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두 분 선생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덩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영어 교육의 본 고장에서 영어 교육을 담당할 원어민 교사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연구를 리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영어 교육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영어 교육 학술계에서는 좀 동떨어진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엠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전 내부자죠. 이제 내부에서 이제 한국 영어 교육의 학계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교수와 또 연구를 같이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완전히 이제 업계를 떠난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데 그냥 이제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우리나라 영어교육 학술계와 연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분 선생님이 어떻게 좀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문득 오늘, 그러니까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게 덩건 선생님이 사실 저희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떠나셨잖아요. 약간 일찍 하여튼. 네, 그래서 한 거의 이제 6년? 그쵸. 6년 차. 네, 아, 6년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쯤 엠마쌤도 이제 끝나서 박사 과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네. 2년 차. 시작할 이제 때, 완전 네네. 내부자로. 시작할 땐 끝났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한번 두 분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질문이 되게 장하고 되게 넓죠, 사실. 뭐 연구 주제가 어떻고 뭐 아니면은 뭐 처우나 뭐 교수 임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소위 뭐 얘기하는 업계가 이렇다더라 하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덩건 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제 늘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 교육을 이제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이 영어 교육에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이 주체들, 주로 이제 교수 내지는 연구팀들이 좀 서로 분리돼 있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되게 지배적인 상황이었어요. 뭐 두 개를 넘나듯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긴 했는데, 그냥 제가 들은 느낌이나 아니면 제 주변의 선생님들 혹은 뭐 선생님이시면서도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연구와 현장과 연구 내지는 이론 사이의 그런 괴리감, 뭐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얘기해서 되게 연구자들의 그 이야기와 출판물들은 되게 탁상 공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있었고,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얘기나 담론이나 원인들은 되게 다양하겠죠. 뭐 한국의 고질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대입 문제가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어떤 연구나 어떤 새로운 제안점이 이렇게 반영되거나 먹히기 어렵다. 뭐 그런 회의적인 시선들이 지배적이었고, 네. 그게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안 하고 있는지도 오래됐고, 뭐 교류도 없으니까 활발하게. 근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글쎄요, 여기가 영어 교육의 본고장이라고 느낀 적은 딱히 없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모국어고,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문을 하는 전공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는 또 않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 전공이 영어 교육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기보다는 뭐 언어 교육 내지는 뭐 이런 언어 사회학이다 보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의 영어 교육에 관련된 학회를 보면 되게 활발하다. 뭐 전반적인 인식을 보면은 학회나 학술적인 장은 되게 활발하다. 연구하는 분들은 각자 맡은 연구 분야에서 연구 성과물을 늘 내고 있고, 또 뭐 후학들 내지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성과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망 같은 것들이 높은 분들은 정말 많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론하건대 뭐 교사들이 그렇게 연구에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분리주의적이지 않다. 어떻게든 자신의 교실 상황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것 한국의 영어 교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내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노력이 되게 강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되게 받아요. 근데 굳이 미국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미국은 이제 되게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언어를 학습시킨다는 것이 크게 이제 뭐 쓰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리터러시 관련된 문식론적인 그런 주제들을 상당히 많이 선생님들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고, 그게 학교랑 연구의 주체인 대학이랑 또 정부랑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역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번 연도의 교육 과정이나 정책이 내년이랑 같으리란 보장도 없고 영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각양각색이고, 교재를 쓰는 뭐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은 주 안에서도 지역마다 학군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사실 누가 미국의 영어 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다양하다. 그래서 뭐 교사 개인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나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학습자들의 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패턴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영어 학습이나 아니면 외국어 학습에 관련된 뭐 삶이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되게 많고 뭐 책임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반적인 문제는 교사가 기피 직종이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안정적인 채용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운 상태가 그만두는 교사와 들어오는 교수가 많다 보니까 뭐 학습자들이 그 피해 내지는 그 적응을 고스란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은 영어를 그런 식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뭐 어쨌든 그게 되는데 만약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더 부정적으로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영어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뭐 사회적 처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직업군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안정적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뭐 만족도 내지는 학습자들의 그 질적인 어떤 경험 자체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는 다 뭐 한국의 영어 교육 학계와 전혀 무관하진 않다고 봐요. 영어 교육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두 나라를 비교해 보자면 드는데 다시 뭐 연구로 돌아오자면 연구는 되게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뭐 학술지나 이런 걸 봐도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미권 학계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연구는 전통적인 연구 그대로 인기를 얻고 있고 언어학 쪽도 그렇고 영어 교육 내지 응용언어학 쪽에서도 그렇고 학술지도 상당히 경쟁도 심하고 논문도 오히려 논문 투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AI 챗봇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고의 어떤 그런 생산성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한 논문 안에서 출판될 수 있는 논문이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논문을 이제 출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연구의 양적 질적 상승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을 출간하기가 한국만 벗어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근데 제가 보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지금 연구자가 기근 현상이다. 특히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으로 대학원을 가는 인원도 뭐 훨씬 줄었고 제가 한국을 또 들었고 그 안에서도 학술 활동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은 더 줄었을 것이고 설령 그거를 한다고 해도 뭐 본인의 인사고과나 내지는 뭐 어떤 정년화된 그런 잡을 잡는 데 있어서 연구의 그 양과 질이 그게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시선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감소한다는 건 연구의 질적 감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연구의 질을 평가할 사람이나 자격은 없지만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교사들이 가진 역량이나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내지는 그런 거에 비해서 학계의 어떤 전반적인 미래는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 늘 연구하는 사람만 하고 연구를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솔직한 말로 하자면. 그래서 좀 글쎄요. 제가 만약에 논문 한 편을 쓰더라도 과연 한국 학회에다가 투고를 할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한국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한 편을 초고를 완성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논문들을 투고를 하고 한국에 어떤 보고를 해서 한국 논문에 나와서 한국 독자들로 하여금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유학 마칠 때쯤 되면 4년차, 5년차쯤 되면 외국에서 대학원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논문 몇 편의 매뉴스크립트를 반드시 한국에 투고를 해가지고 한국과 네트워킹도 하고
한국에서 네. 논문을 해서 그렇게 네.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는 아마 대학원생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한국의 학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쨌든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면이 좀 아직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주요 메이저 학회들, 우리가 리뷰한 학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의 연구를 수급하는 게 물론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고인물화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늘 자리 잡고 테뉴어 받은 교수들 내지는 그들의 지도 학생들만이 그들의 연구를 채우는 게 반드시 국내 수혈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현상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첫 번째로 뭐 국내 대학원 출신이든 해외 대학원 출신이든 지금 한국에서 영어 교육 내지는 언어 교육으로 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잡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수 내지는 연구자 자리를 잡기 네. 어렵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 또 한국 학회가 가진 되게 경직된 그런 심사 문화 뭐 이런 것들, 물론 연구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리뷰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뭐 투고료 이런 게 비싸기도 하고요. 한국 저는 해외 저널 중에 투고료 받는 곳은 오픈 액세스 빼놓고 단 1원이라도 받는 곳을 본 적이 없고, 소위 말하는 세계 탑 저널들은 돈 1원도 안 받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투고료, 심사료, 심사가 끝나고 이제 투고 계제가 되면 계제료까지 합쳐서 뭐 20몇만 원을 최소 내고 시작하고 뭐 50만 원 내는 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어느 연구기관에 속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환급받는 시스템이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되는 대학이 몇 개 없다. 그리고 우선 내가 선입금을 해놓고서 그걸 돌려받는 방식인데, 글쎄요, 이 어린 학생들 돈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대학원생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계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수들이야 뭐 연구 성과금 얼마든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연구 주제들은 좋지만 이거를 지속해 나갈 후속 학생들 내지는 대학원생들의 어떤 그런 고민이 지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게 뭐 양적 지표가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 지표, 단순하게 몇 편이 나왔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양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 10년 전에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던 게 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10년 전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영어교육 학회들과 학회 회원들이 속해 있는 대학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리뷰를 하지만 이 대학원생의 비율은 정말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강사들이 쓰는 정도가 많지. 그래서 좀 질적, 주제적인 그런 다양성은 즐겁게 볼 수 있으나, 좀 만약에 저희가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이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투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되게 거리껴질 것 같아요. 되게 거리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양적으로만 봐도 논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줄고 절대적인 양 자체. 절대 양도 줄고 뭐 어쨌든 마감 기한 자체를 계속 연장한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제발 투고해 달라라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인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거의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편수뿐만이 아니라 이게 리젝션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편수들이 우리가 예전에 가진 맞아요. 숫자였다면, 지금은 그냥 투고한 숫자에 가까운 편수가 거의. 가깝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계가 그렇고, 뭐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대학원 안 오려고 한다. 그리고 대학원 와서 논문까지 쓰려고 한다 그러면 휴학한다. 뭐 이런 느낌이
실제로 옛날에도 있던 사건이니까 예전에도. 아, 그러니까 덕건쌤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박을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교사분들이야 이제 그 석박을 하면은 그 인사고과에 이제 점수가 아, 있으니까 그쵸. 뭐 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 연구자로서의 석박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내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연구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아쉽게도 연구 사이트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근데 이제 또 학회들에서 받아주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고정된 사이트가 있는 그 대상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물론 요즘에야 이제 코퍼스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코퍼스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되게 느슨해졌어요. 네. 재미있는 포인트인 게 방금 이제 우리 빅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게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엄격했잖아요. 데이터의 어떤 양, 뭐 설문을 하려면 네, 몇백 맞아요. 명 이상 해야 된다는 어떤 잠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엄청 이렇게 정제화된 그 방법론적인 그런 그 절차를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 아니면 솔직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A급 저널에 해당하는 거죠. 뭐 케이트 같은 경우 뭐 지금 스코퍼스화 됐지만 네. 솔직히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그쵸. 논문은 투고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되게 느슨해졌고 그러니까 IRB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연구 윤리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는 좀 엄격하지만 뭐 반드시 뭐 100명대 이런 걸 필요도 없고 뭐 적은 수의 질적 연구라든지 적은 한 반 두 반 수준의 어떤 설문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교사이면서 수백 명을 이제 뭐 설문하고 이런 연구는 이제 앞으로 찾아보지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아, 왜냐면 네. 뭐 우리가 그런 설문 그거 연구마저도 IRB를 통과해야 되고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무슨 뭐 몇천 명 연구 이런 거는 정말 뭐 국가 기관들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연구자가 하는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어느 자기 모교 교수가 설문하라 그러면 했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괜히 학부모한테 민원 들어오면은 무슨 아, 그걸 당할지 모르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연구의 어떤 그런 패턴의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성과의 패턴의 변화가 확실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자기 지도하는 학생 내지는 대학 교수들의 접근권의 위주의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뭐 대학원생들은 어디 뭐 제가 대학원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을 생각하면은 뭐 프로포절 쓰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면들이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쓰기 데이터 이런 걸로 아마 좀 예전에도 그게 중요했지만 이제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쓰기 장문 데이터나 장문 교수법 이런 것들이 아마 그게 이제 코퍼스랑도 밀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주목받는 그런. 이미 받아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더 확실히 더 많이 늘었었잖아요, 사실. 강해졌고 연구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그 제약이 별로 없고 쓰기 이 사람이 생성해 놓은 자료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심사 자체는 좀 그래도 느슨한 편이니까. 네, 그렇죠. 네. 점점 연구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내가 이거를 이 석사 박사를 해서 어떤 후반에 내가 직장을 그러니까 뭐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뭐 자비 세큐얼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나마 한국보다는 나은 건가요? 엄청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언어 교육 재학생은 특별히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적 숫자도 중요하지도 않고
한 명을 냈던, 두 명을 냈던, 네네네. 10명을 냈던 좀 더 많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저널이나 저널의 질적인 어떤 그런 투고 확률 자체는 데이터의 정량적이나 네네. 디자인의 첨예함 이런 것들도 중요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심사하는 담당자들은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일단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연구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성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연구가 안 됐으니까 이걸 연구를 하겠다. 지난번 연구는 이걸 했으니까 이번 연구는 이거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 연구가 반드시 이 학술지에 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강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게 연구가 안 돼서 한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를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이 발견점이 다른 선행 연구나 이론이나 아니면 뭐 어떤 함의를 가진다라는 것을 되게 잘 설득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면은 그게 뭐 한 명을 대상으로 했던 뭐 두 명을 대상으로 했던 아니면은 뭐 자신이 가르쳤던 뭐 10명급 수업이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취업하는데도 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런데 근데 이제 뭐 편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졸업을 하면 솔직히 세네 편만 있으면 일저자로 세네 편만 있으면은 대학 교수 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리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세네 편이 양적인 세네 편인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어떤 에이리아에서 일을 하고 레셔널을 가지고 있고 그 연구가 가지는 어떤 그런 함의나 이런 것들이 그 세 편, 네 편 사이의 어떤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차별성 내지는 그런 거를 좀 설득할 수 있으면은 테뉴어 잡을 잡는데도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물론 근데 그 와중에도 뭐 10편, 20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생각하는 왜냐면 하면서 세네 편이 미국 논문으로 세네 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되게 특히 응용 언어학 쪽은 코퍼스나 양적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심사가 뭐 기본적으로 1년, 2년씩 걸리니까 막 최종 승인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양적으로 빨리 나오는 그런 분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간이 좀 단축돼서 나오다 보니까 정성적인 정량적인 네네. AI 관련 연구는 좀 빨리 쓰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선호도도 높고 리뷰어들 사이에서.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좀 되게 오래 걸려요. 뭐 한번 투고하면은 뭐 하뭉차사 잊어버릴 때쯤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논문 다시 시작.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쓴 지는 1년 넘었는데 다시 그쵸. 투고 시작 이런 느낌이라서 정성적 연구자들은 편수 쌓기가 코로나 이후로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쓰기 관련 연구나 AI 연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리뷰어도 많고 선호도도 많고 하니까 어딜 넣더라도 탑티어 저널에서 그래도 좀 순환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정성적 연구를 미국에서 한다 혹은 뭐 사회학적인 시야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연구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편수를 쌓는 것보다는 좀 그런 내 연구의 어떤 트래젝터리가 서로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 되게 학풍이 되게 다른 거죠. 한국은 뭐 논문도 잘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되지만 해외 논문, 한국 논문 가리지 않고 기여도 많이 하고 편수도 많이 나와야 되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뭐 많이 쓰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완전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냥. 맞아요. 교수 채용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교수 채용을 할 때도 뭐 논문 몇 편을 뭐 몇 저자로서 몇 개를 썼고 그 저자가 쓴 논문이 몇 티어가 있냐 해서 뭐 박사 논문은 400점, SCI 논문은 200점, 뭐 한 명이 썼으면 200, 뭐 자기가 이 저자 이하면 점수를 3분의 1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속으로는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점수를 먹이겠다라고 공지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양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뭐 졸업하자마자 교수가 되는 애들을 봐도 얘는 다른 면이 강한가 보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니까 얘는 논문을 10편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되게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계 문화 자체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엠마쌤은 내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덕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아예 배척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논문의 개수에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네,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그 등급 SSCI냐 아니면 뭐 KCI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나 사람들의 관심사 관련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중등에서는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수도 진행이 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제가 알기로 8월 중에 검정 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 AIDT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영어에서 먼저 도입이 되고 특히 수학은 사실 숫자만 바꿔도 문제를 좀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상 어휘 양이 제한이 되어 있고 구문의 복잡도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구하는 바는 좀 학생들의 개별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관심사에 맞게 뭐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연습 기회, 다양한 발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이 교육과정이 좀 경직이 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흥미에 맞게 진짜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구하는 바를 잘 실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어쨌든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은 그 교육과정이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피드백 연구도 진짜 많이 필요하고 또 어쨌든 평가 수업 뭐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 계획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네. 어쨌든 연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파생 연구들의 그쵸. 어떤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선 진짜 그 연구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결과 보고 내지 어쨌든 내부 피드백의 어떤 그런 요건으로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쌤하고 동호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말 다르네요. 네, 환경도 학풍도 뭐 관심사도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교육이라는 거 하나가 묶여 있는데 정말 네. 정말 다르네요. 완전히 그 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그 시작부터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참 이게 유기적으로 그 정부에서부터 나라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미국도 사실 아까 덩가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되게 유기적이긴 한데 각자 또 따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오면은 그래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동상이몽 느낌, 그러니까 같이는 가는데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되게 물론 이제 덩커쌤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그 전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 에마쌤처럼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보는, 그러니까 내부자였다가 외부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신 걸 수도 있긴 있지만 되게 이렇게 크게 보셨다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제 에마쌤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니까 내부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물론 이제 내부에서 이제 사실 TO가 없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교수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사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아까 덩거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구 제자냐 이거로도 굉장히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쉽지 않네요. 이게 사실 미국도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덩거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훨씬 쉬워 보이는데 약간 쉽지는 않은 건 똑같은데 그냥 그런 그쵸. 어떤 인재 채용의 강조점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측면으로만 치면은 미국이 쉬워 보일 수 있기는 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상당히 다르고 그게 우리가 보는 연구 성과나 어쨌든 논문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그래서 좀 그런 순환 내지는 그런 외부 인력 내지는 외부에서의 그런 연구 성과의 유입 자체가 조금 한국이 일종의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계가 크다 보니까는 뭐 해외에서의 미국 투고라든지 저만 하더라도 한국 케이스를 미국에다 보고하기 때문에 연구의 어떤 뭐 양적 질적 다양성이 상당히 미국에서 학술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은 그러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투고를 하고 한국에서 출판을 하는 인원들이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이제 네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소비하는 학술적인 자료 자체가 한국인 연구자들이 쓴 것만 필요로 해. 뭐 이런 단순한 시각에서 머문다면은 굳이 뭐 개선하거나 바꿀 이유가 크게 없기는 한데 어쨌든 뭐 학술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뭐 국제화 내지는 뭐 교류를 표방한다면은 생각해볼 문제인 거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영어 교육 내지는 언어 교육의 분야에서 조금 더 좀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전공은 잘 모르지만 확실히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아요. 학술자 교류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교류 제도 자체도 없고 없다기보다는 되게 드물잖아요. 이게 뭐 교환 교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적고 뭐 포스트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고 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 내부에서는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연구 성과를 한국에 와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인재 양성 자체가 이제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인원은 되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적인 어떤 그런 평가 지표가 있으면은 네. 써서 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게 훨씬 강조가 되다 보니까 참신한 거 내지는 좀 더 의미 있는 거에 깊이 파고들 시간이 연구자들한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보면 이게 네네. 내가 몇 년 전에 한 연구랑 이렇게 선행 문헌 섹션을 봤을 때는 뭐가 다르지라는 그런 회의감에도 빠지기 되게 쉬운 것 같고 뭐 덧대는 방식으로 선행 문헌 섹션을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 아규먼트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되게 자신 있게 이 연구는 이런 연구랑 좀 다른 걸 물론 그렇게 늘 다른 것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이제 그렇게 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연구자로 만약에 스스로를 생각을 한다면 다들 연구를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 비집고 들어갈 공간 내지는 내가 내 명함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 평가 지표는 늘 정해진 시간에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로서 내지는 교사로서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연구 성과를 보고 만약에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치면은 그러한 방식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원래는 이제 학술지가 2024년 하반기에 이제 나올 그 연구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얘기가 더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어떤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과정 개정에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두드러지는 어떤 변화일 것이고 그게 이제 연구 성과로도 이제 차츰 드러나서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2025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4년 후반기에서 5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디지털 교과서도 이제 에마쌤 얘기하신 것처럼 8월 중순 하반기 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은 이제 적용되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을 때 이런 연구들이 올해는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는 그렇잖아요. 더디죠. 그래서 저는 올해 후반에도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차라리 2025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은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논문 뭐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연구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논문들은 사실 뭐 내년 초반도 빠를 것 같아요. 내년 후반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정도 이제 스피드로 봤을 땐.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되게 논문 주제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과연 좋은 징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좀 뭘까 이게 다시 문제가 생겼네 약간 이런 또 그러니까 문제가 그때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꿨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014년 여름 특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계 학술지들과 연구들 그리고 경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그 핀트가 바뀌긴 했지만 이대로 우리 영어교육 학술계는 괜찮은가라는 그 제목이 약간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그 정탁쌤과 에마쌤 그 두 개의 이제 다른 시각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플러스 이번 2022년 개정 교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영어 교육 플러스 이제 한국 교육이 바뀌는 또 기로에 서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교육 교장이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좋은 그 이점이 생기든지 그렇게 썼는데 이번이 또 저희가 그런 그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물어본 거고 그 답변이 사실 물론 그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점점 안 좋아지고 하는데 더 얼마나 안 좋아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름 이제 특집이 끝나고 앞으로 저희가 할 컨텐츠는 아마도 이제 2022년 개정 교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게 나오면 저희가 리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교육의 이슈와 연구, 수업을 리뷰하여 연구와 수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당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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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